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도북남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시장은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이 있을 것에 대한 월가의 확률은 거의 80%에 근접했었지만 현재는 67% 정도로 다소 낮아진 상태입니다. 여전히 50bp 이상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연준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매파적인 발표를 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다소 위축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S&P 500이 200이평선의 저항에 막힌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기술주를 대표하는 나스닥을 보면 202평선과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돌파한 52평선의 지지도 깨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이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주의 약세는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성장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코스닥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가치주가 중심인 코스피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는 투자자들이 현재 고수익보다 안전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0년처럼 채권 시장 경색을 이유로 대규모의 돈이 풀리면 시장은 유동성이 넘쳐나고 주가는 유동성에 의해 치솟게 됩니다. 이때 주가는 실적보다는 성장에 대한 꿈만 있어도 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장세를 유동성 장세라고 부릅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돈은 최대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위험자산으로 몰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위험자산의 끝판왕인 암호화폐 가격도 무섭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따지지 않고 꿈이 쏠리는 곳에 용감하게 투자하는 초보자들도 쉽게 돈을 버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며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축소 장세에서는 확실한 펀더멘탈을 가진 곳에만 선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에 미래의 성장 가치를 평가받던 성장주 쪽으로는 돈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 가치로 인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크립토 시장도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 통용되는 통화 규모를 통화량이라고 부릅니다. 통화량의 범주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지만 큰 틀에서 M1과 M2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협의의 통화인 M1은 현금과 예금을 말하며 광의의 통화인 M2는 M1의 적축성 예금과 금융상품이 더해진 것을 말합니다. M2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기에 시중에 풀린 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M2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M2 통화량을 보시면 1960년대 이후로 쭉 우상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기간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바로 2020년 이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연준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통화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쭉 상승하던 M2 통화량은 올해 초 이후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시와 코인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특히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출현한 이후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장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10년 만에 86만 2,400%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보였지만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통화량의 확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달러 통화량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연준의 대체 대조표는 올해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팽창한 것에 비하면 감소량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만약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에 박차를 가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산시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이고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 망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긴축은 미국 경제를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갈 수밖에 없기에 현실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 미국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과도한 통화 팽창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연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고점을 찍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산시장의 급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9%대까지 치솟았던 CPI를 겨우겨우
7%대까지 내려놓은 상황인데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것에 자산시장이 불타오르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물가도 잡지 못하고 높은 금리만 유지하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연준은 어떻게든 자산시장의 희망회로를 차단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투자자 여러분들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뜨거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경계심을 가지고 보수적인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과도한 통화팽창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인 상태이고 12월 FMC에서 50bp를 올린다면 4.5%가 됩니다. 지난 FMC 점도표를 보면 내년 중에는 5%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다가 2024년이 되어야 4% 전후의 금리로 떨어질 것으로 연준 의원들이 예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갑자기 큰 변화가 찾아오면 연준의 예측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큰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내년 한 해는 고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자산시장도 큰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인지하고 투자 계획을 길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명한 투자자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흐름으로 파악하고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이들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시장인데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조급한 마음 때문이죠. 조급한 마음은 성급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하루하루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왜 안 오르냐고 다그친다고 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으며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이들은 절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돈패밀리 분들 모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